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벌써 이 8거래일째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증시 조정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이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정말 약세장이 정말 끝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중 2,547포인트까지 빠졌던 코스피는 결국 2,550선에서 턱걸이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졌고 가상자산이 폭락하며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간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달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고 꺾였을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자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감이 투심을 훼손시킨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4천억 원가량의 자금 베팅하며 8거래일째 4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물가 상황이 전달보다는 어쨌거나 전망치보다는 좀 높긴 했습니다만 전달보다는 어쨌거나 좀 낮았기 때문에 정점이라는 판단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이제 고점에서 언제 내려올지를 알 수 없다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4월 소비자 물가가 8.3%,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달보다 그다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PPI도 CPI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는 보통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데요. 유가도 유가입니다만 주택 렌트비 같은 항목들도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금리가 오르면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이라서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를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약세장이 지금 1년은 더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해외 아이비들 얘기도 있거든요. 너무 이제 반등만 기대하지 말고 조금은 또 다양한 가능성들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도 약간은 좀 확인이 됐고 앞으로 어떤 걸 좀 더 봐야 됩니까? 네, 일단 현지 시간 17일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지갑을 열었냐를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고물가 때문에 경기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게 가시화된다면 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공포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26일에는 1분기 미국의 GDP 수정치가 발표되는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국에서는 대출 우대 금리가 20일에 발표됩니다.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만남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25일에는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 25일 나오는 의사록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경기와 물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여는 총재들이 계속해서 시장과 소통을 했기 때문에 충격에 대한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네, 내일 MSCI 한국지수 종목 변경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는 영향을 주는 게 없습니까 시장에? 편입과 편출되는 종목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 SK텔레콤과 CGN 또 녹십자 등은 편출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미 거론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발표 후에 시장에서 크게 충격을 받거나 자금이 크게 유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며칠째 계속되는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게 개인들 아닌가요? 네, 무섭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라고 할 정도로 개인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만 따지면 이달에만 코스피에 약 2조 8천억 원을 넣고 올해 전체로 보면 24조 원이 넘는 자금을 넣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좀 막대하지 않을지 걱정도 되는데 이런 용감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쉽게 말해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물을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을 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바닥을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반등장을 예상하는 자금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반등의 시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지표 등에 따라 한두 달 정도는 증시가 더 일희일비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매도나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나침반 역할을 하는데 만약 자금
자금을 넣고 싶다면 실적과 비교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빠진 반도체나 자동차, IT 등 대형 수출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수출주들을 좀 추천하고 있는데 실제 올 들어서 개인들이 좀 매수한 종목도 이렇게 대형 수출주들이 많았나요? 네, 많기도 합니다만 조금 불안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 반도체와 IT, 자동차 업종이 차지하긴 합니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도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의 성장주들이 급락하자 저점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증권사들의 추천 목록에 없는 모양이죠? 사실 조금 우려하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봐도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벌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적정 주가를 따지는데 이때 할인율로 금리가 쓰입니다. 기대 수익이 그대로 있더라도 금리가 오르면 적정 주가가 낮아지는 구조인데요. 여기에 인건비 등 비용 구조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의 올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네이버의 경우에는 어닝 쇼크까지 평가되고 있고 카카오는 매출액이 직전 분기 대비 7%나 줄었습니다. 또 각 기업의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순이익 측면에선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 사실 국내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해외 서학개미 투자 규모가 거의 뭐 8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미국 주식에도 지금 개인들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올 들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이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나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같이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오늘 주목해야 할 종목은 애플인데요. 그간 거듭되는 조정장에서도 나름 굳건히 버텼습니다만 어제 장에서 주가가 5% 넘게 빠지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건 알겠는데 애플마저 무너지네요. 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오히려 희망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애플이 무너져야 증시가 바닥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데이터 트랙의 공동 창업자인 니콜라스 콜레스는 시장 바닥은 최고의 기업들이 시장 대비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낼 때 도달한다는 오래된 증시 격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궁극적으로 대규모 매도 공세를 맞는 것이 진정하게 투자할 만한 바닥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인 KT 스톡트는 애플의 다음 지지선은 139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 146달러 정도 되니까 아직 뭐 바닥이 오지는 않은 느낌이지만 거의 다 도달한 느낌 받을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애플은 그렇습니다만 빅테크의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로 기억해야 할 시장 규칙의 저자인 바파렐은 증시 하락은 올 여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상승세로 돌아선다고 해도 주도주는 빅테크가 아닐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저금리 시대 때 주가가 급등했던 빅테크의 밸류에이션이 고평가 상태에서 저평가 상태로 내려가는 과정을 장기간 거칠 수 있다는 이유 였는데요. 파렐은 시장이 바닥을 치고 반등할 때 주도주는 그간 소외됐던 에너지 업종 등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총 1위가 된 게 이 사우디 아람코였어요. 네, 맞습니다. 국영 석유 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죠. 현지 시간 11일 CNBC 등에 따르면 아람코는 이날 2조 4,240억 달러의 시총을 기록해서 2조 3,710억 달러의 애플을 앞섰습니다. 실제로 아람코를 비롯한 에너지주는 경기 둔화 우려로 에너지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시총 역전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에너지주의 수혜를 가져온 유가 상승은 마찬가지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고요. 또 물가가 빠르게 오를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도 가속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주 전망이 계속해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이 유가 문제가 뭐 언제 해소될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또 그만큼 유가만큼 변동이 심한 항목이었거든요. 뭐 앞으로 에너지주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미국장하고 우리장 하락하는데 좀 변동성에 좀 큰 영향을 준 이슈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가상자산인데
하락폭이 엄청나던데요? 네, 저도 오늘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늘 3만 달러 선이 붕괴되면서 하락세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리서치 회사 아케인 리서치는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을 2020년 7월부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중에 돈을 풀고 또 금리를 내린 시점입니다. 이 풍부한 유동성으로 위험 자산이 선호되면서 가상화폐 투자가 유입됐는데요. 이런 모습은 빅테크 같은 성장주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루나, 테라 뭐 이런 화폐들이 굉장히 문제를 촉발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 저도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루나나 어떤 이렇게 투자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예. 루나는 한국산 암호화폐고요. 테라 USD는 그 자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그러니까 달러에 연동을 해서 불안정성을 낮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테라가 달러 연동을 할 때 암호화폐 루나가 활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표를 준비했는데 예. 테라 USD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개발사가 테라를 예치하고 루나를 받는 식으로 해서 유통량을 1달러에 맞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얼어붙으면서 테라와 루나 모두 시세가 급락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태가 그렇게 작은 이슈가 아니라면서요. 가상자산계의 뭐 리먼 사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권 대표가 테라 USD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바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라는 단체인데 여기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테라 USD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처분하는 사태로 이어질 경우에 비트코인의 시세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사태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서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지난달과 전날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미 연준도 최근 금융안전 보고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운영상의 취약성, 또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사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분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하락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앞으로 가상화폐 투자에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에 얼어붙은 심리가 위험자산 투자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위험 경계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호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이 개인 투자자들 약세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투자자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달 말로 예정된 이 세금 신고 문제입니다. 종합금융소득세 납부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확인하셔야 할 사항들 많다고 합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증시도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보다는 해외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문제입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서학개미는 3만 3천 명, 25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00만 원의 수익을 봤다면 55만 원이 세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양도세 신고를 처음 경험하다 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사에 세무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는 건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올해 개인 투자자가 주요 증권사에 신청한 세무대행 서비스 건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큰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지난해 수익이 났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증권 계좌를 여러 개 보유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각각 그 신고 대행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공제를 여러 번 적용받게 되어서 과소신고 납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모든 해외 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해서 신고 대행 신청을 해주셔야 세금이 덜 납부되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분할 납부가 불가능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